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오간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설전도 거세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민주당이 부패 정당이 돼버렸다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검찰이 또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를 꺼내들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연일 당 지도부를 비판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하면서 또 다른 당내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돈봉투 의혹 수사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온 이야기만 놓고 좀 보겠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해서 그것과 그 안에 담긴 녹취록을 풀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혐의가 지금 발견이 된 겁니다. 그 혐의는 바로 2021년 5월 2일 민주당의 전당대회의 전후 그 전에 한 달 전부터 민주당의 9명 관계자 9명 즉 송영길 후보의 관계자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9명이 돈을 마련하고 그리고 중간에 전달하고 해당 어떤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공여한 증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의원, 일반 당원 이렇게 여러 층에서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 투표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현역 의원 10명에서 20명 그리고 캠프 내의 지역 상황실장, 지역 본부장 등 약 50명에게 총 9,400여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지금 포착을 하고 관계자들을 지금 압수수색한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예, 일단은 당사자인 현역 의원을 보면 이제 윤 의원, 이성만 의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녹음본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녹취록을 보면 또 굉장히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네. 처음에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처음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사실 전당대회가 예전에는 버스를 동원하고 하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비용도 들어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지만 2021년은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리고 전당대회도 다 온라인 투표로 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돈을 전달하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돈까지 전달하면서 전당대회를 했을까? 저희 당이지만 저도 있었지만 저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또 그야말로 이제 당에서 논평을 했듯이 기획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요? 사무부총장의 그 핸드폰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좀 믿기가 좀 어려울 정도다. 좀 이 시대하고 좀 맞지 않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당 차원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좀 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사실이 있다면 당에서 좀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예. 당혹감 말할 수도 없고 당원들도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의 선제적 조사 또는 대응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내부에서 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부에서는 특별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 차원에서 누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지까지도 지금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6개월 작년 10월에 구속이 됐으니까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야 이게 이제 기사가 되고 하는 거 보고 이거 기획수사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굉장히 이거는 그 의원들한테까지 돈이 전달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큰 일이고 이게 또 총선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당의 절체절명의 위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상황을 봤을 때 왜 이 시점이냐라는 네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가 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했었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시점인가라는 언급이 좀 있었고 그와 함께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개인적 일탈이지만 뭐 이런 언급들이 있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왜 이 시점인가에 대한 부분 일단 어떤 의견 있으세요? 예, 송영길 전 대표의 이번 해명 내지는 이번 이것과 관련된 멘트는 대단히 상황을 지금 잘못 판단하고 또 잘못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시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시기는 6개월 가까이 됐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휴대폰에 너무나 많은 양의 지금 데이터들이 정립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왜 뭐 법사가 갔다 안 갔다를 두고도 수십일이 걸린 이유가 뭐 영화 수십 편을 지금 다 일일이 본 그런 그 상황처럼 CCTV를 다 일일이 확인했어야 되는 과정이었다라고 경찰이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 데이터 역시 적시돼서 언제 어느 게 어떻게 있다라는 걸 알고 그걸 찾은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들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들을 전부 다 지금 일일이 검색을 해서 찾는 과정이 첫 번째 시기적으로 있었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시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인하지 아니하는데 지금 이것을 공개한다? 불가능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건 아니다라고 부인해버리면 사실상 수사의 어떤 단계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또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야당 문제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수사에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완전히 이걸 완벽하게 시인할 때까지는 수사의 단계니까 발표를 못했겠고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정근 부총장이 마음을 바꿔서 이거 모든 것들을 다 시인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상황 정황들을 전부 다 뒷받침해주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사실 이 수사기관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겠고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가장 잘못된 점이 이정근 부총장의 개인 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전체적으로 발표되는 것을 보면 이정근 부총장은 사실 단순한 중간 전달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마련한 사람은 따로 있었고 강모 씨 감사협회 회장이라는 강모 씨 돈을 마련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걸 의원에 전달하고 또 얼마를 더 해라 말아라는 이 총 기획하는 사람으로서는 윤관석 의원이 지금 이 녹취록에 아예 적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9명이 조직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달책 따로 있고 그다음에 기획하는 사람 따로 있고 중간 전달자 따로 있고 직접적으로 공여한 사람 따로 있는 조직적인 어떤 범죄 전당대회에서의 돈을 공여하는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한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전혀 엉뚱하게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다. 이게 어떻게 전당대회에 적시돼 있는데 개인 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감시 감독을 못했다. 이 말과 개인 비리랑은 전혀 다른 또 차원이고요. 이 핵심은 자신이 있는 캠프 내에서 주도를 해서 지금 조직적으로 돈 봉투를 살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뭉뚱그려서 개인 비리로 퉁칠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좀 더 정확한 해명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런데 좀 선거를 하다 보면 사실 후보에까지 이런 얘기들이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전당대회는 전국 선거를 치르는 후보는 밑에 있는 참모진들이 사실 그 안에서 논의해서 그 안에서 처리하지 특히 사실 실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돈봉투가 전달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인 송영길 대표에까지 전달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제가 좀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는 자신의 공적을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어필을 하기 위해서도 돈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주변에다가 표를 모으기 위해서 개인적인 일탈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이제 녹취록을 보니까 이 맥락상 보면은 실제 돈이 전달이 됐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일들을 정말 2020년이 되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돈 봉투까지 전달해서 그렇다고 해서 대의원들이 국회의원들 말 듣고 이렇게 투표를 좌지우지할 그런 대의원들이 아니거든요.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대의원들이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해서 이거를 안 찍을 사람을 찍고 이거는 좀 제가 좀 믿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일이고요. 이정근 그 전 사무부총장이 이거 진술을 바꾸게 된 이유는 아마도 검찰에서 구형을 3년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판사는 더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 걸 봐서는 10억이나 되는 그런 돈을 뇌물을 받고 했는데 구형을 적게 내린 게 좀 이런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나요?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걸로 면피해서 당연히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 빨리 조사를 하고 진짜 이거를 그냥 뭐 검찰의 기획수사다라고만 할 일은 아니다. 이거를 빨리 국민 앞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이거를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은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수사의 여파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수사 대상 여기서 더 확대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이건 사실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핸드폰에서만 나온 내용만 갖고 지금 이 전체적으로 9,400만 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이외의 부분이 존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첫 번째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하고 이런 행위가 없었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 봉투가 이렇게 전달됐다면 만약 이게 당시 사실이라면 선거 상황이 정확히 어땠나요? 당시 선거 상황은 3파전이었습니다. 홍영표 의원하고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하고 우원식 의원하고 각각 친문 계열 그다음에 뭐 친 이재명 계열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고 송영길 후보는 약간 무게파이긴 하지만 친 이재명 계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원식 의원은 586의 상징이고 이렇게 해서 3파전이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는 송영길 후보의 대세론이 3월 달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대세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었던 시기였고 그 이후에 갑자기 각축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4월 달부터는 이게 지금 홍영표 의원의 맹추격이 시작됐다 이러면서 이게 급박하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전화 내용에도 있거든요. 끝에는 0.59% 차이로 아주 박빙으로 그 송영길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은 이렇게 박빙이니까 다급하지 않았는가? 이거 확실하게 맹추격을 하니까 이 돈을 살포해서라도 이 지금 대세를 붙여야 된다라는 게 그런 어떤 뉘앙스도 이번 그 전화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론이 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상황 좀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요. 네. 송 전 대표와는 좀 어떤 관계가 있었던 인물들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 때 도왔던 의원들이나 또 지역위원장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송영길 의원이 그때 2021년 전당대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나왔다가 이제 한번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꽤 오랜 기간을 준비를 했었고 특히 호남 쪽에서 지지세가 강했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고 보여져요. 뭐 마지막에 이제 뭐 그 맹추격을 한다 할지라도 거의 이제 송영길 대세론이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 아슬아슬하다 뭐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 뭐 그 정도의 돈을 살포해서까지 해야 될 상황은 아니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지역위원장이나 뭐 특히 이제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무슨 동원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투표고 이러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써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돈을 살포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차원의 그런 그 녹취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돈이 그렇게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 받았는지 그렇다면 또 그게 어떻게 쓰여지고 그렇게 쓰여질 선거였는지 이거는 저도 이제 당원 입장에서나 이제 그 당에 있는 입장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좀 조사를 해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 오늘 또 네 번째로 출석을 했고 그 이야기도 사후에 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의원들도 뭐 수사 중입니다만 게이트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총선을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우려가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어수선하죠. 지금 뭐 지지율로 봐서는
국힘당보다는 지금 뭐 높다. 뭐 그리고 이제 점점 그 여당 쪽에 내려가는 추세다라고 하지만 사실 1년 전의 상황을 가지고 다 그걸 또 희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거든요. 정치라는 게 생물과도 같아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고 민심이라는 게 뭐 며칠 사이에도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이번 돈봉투하고 관련된 일은 빨리 매듭을 짓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길어지면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 당내에서 이걸 보호하고 당대표 체제로 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현장 기자였을 때부터의 어떤 생각을 돌이켜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 생각이 난 걸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겁니다. 지금 진짜 민주당은 위기를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은 굉장히 너무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돈을 받았다는 의원들 이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고 또 몇몇 의원들이 받아갔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몇몇 의원들한테는 돈을 다시 전달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아예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1,00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해당 특정인들과 특정 상황, 특정 장소, 특정 시간 이런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시공간의 이 증거들이 거론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전에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 코로나19. 저도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박빙이었을 때 4월 한 말일, 그러니까 5월 2일 날 투표였으니까 한 사나흘 전이라면 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3월 30일부터 지금 돈봉투를 전달한 의혹이에요. 이게. 그러면 한 달 전부터거든요. 한 달 전에는 대세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관행이 아니었나 어떤 효과를 직접적으로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 때마다 저 추정입니다만 관행처럼 이렇게 되풀이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 박근혜의 당대표 시절 한나라당 시절에 민주당이 정말 그 곤란을 느꼈던 게 연전연패였어요. 사전 4패였거든요. 대선 뭐 또 총선, 지선 그때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차떼기 당이었어요. 차떼기 했을 때 한나라당이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천막당사하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사전 연승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여기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검찰 수사를 지켜보거나 정치 탄압으로 몰아붙일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정말 빨리 파악을 하고 빨리 국민들 앞에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이걸 절연하지 아니하면 이거 끝까지 갔다가는 또다시 그때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 한나라당 같은 늪으로 빠져들 수 있을 사건이라는 겁니다. 뭐 일면 동의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빨리 매듭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절체절명의 위기다라는 데는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게 관행처럼 그동안에 그렇게 됐다.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당에서 전당대회도 여러 번 치렀고 작년에도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지방선거 끝나고. 그런데 사실 거기서 돕는 사람들은 도우면서 하다못해 지방까지 가는 차비까지도 돕는 사람들 차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굉장히 그 당 내의 선거법도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엄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2020년에 이루어졌다는 게 제가 믿어지기가 어려울 정도지 예. 이게 관행처럼 그동안에도 계속 있었다라는 말은 좀 과한 것 같다. 또 그거는 뭐 여당 입장에서야 그렇게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러지 아니하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또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요즘 선거라는 게 온라인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선거 방법이 이렇게 관행처럼 돈봉투를 돌려서 동원하듯이 하는 선거 예. 풍토하고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좀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셨던 것 같고요. 앞서 잠깐 언급을 했던 이재명 대표 출석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제 두 번째로 대면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 법정 공방은 여전히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거의 그냥 정치인처럼 유튜브까지 나와서 막 서슴없이 이제 본인도 사실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뭐 온갖 얘기들을 다 또 그리고 감정적인 그 언사까지도 하는 거를 보면서 그런 것까지 사법부에서는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이 해야 될 얘기만 그리고 또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또 그 변호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내용들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내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 내부로 좀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의 네네네. 발언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낙연계로 지금 분류가 되는 인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 겁니까? 신경민 전 의원은 이제 계속 그 쓴소리도 하시고 했죠. 그리고 특히 이 개딸들이라고 하는 팬덤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지자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팬덤 정치는 극복해야 될 일이고 이 팬덤 정치로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만 하는 목소리 그런 지도자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지 이게 꼭 반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낙연 대표가 왔다고 해서 뭐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무슨 이낙연 계파에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과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뭐 장례식까지 치를 걸 예상하면서 지금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발언을 보면 신 전 의원 발언이 이제 팬덤 유튜브 결합설에 대한 내용을 좀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술적 유튜버와 그다음에 이제 강성 지지층과 관련된 어떤 뭐 결합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강준만 교수를 비롯해서 옛날 그 진보 정치에서의 논객들도 오래전부터 이미 지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의 어떤 이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들과 관련된 그런 뉴스들을 생산하거나 혹은 음모론, 뭐 여러 가지 어떤 음모론들이 유튜버에서 생산이 되면 그것을 강성 지지층들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중요한 건 팬덤 정치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왜 팬이 됐느냐 그리고 팬덤으로서 무엇을 하느냐의 지향점인데 그 지향점이 이념이거나 강령이거나 혹은 어떤 정책적 지향점이라면 그 팬덤은 저는 건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 대한 숭배, 맹목적 추종 이렇게 되면 그건 견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 지지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책적 지향점을 공유하느냐라는 거를 되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점은 하나도 없이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피해자니까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당내 어떠한 정치인도 공격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분법으로만 존재를 한다면 그건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경민 의원의 지적이 특별히 개딸을 지적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 어떤 정치 지금 보면 친명, 친이, 친박, 친문 이렇게 친자 들어가는 어떤 명칭의 정치가 바로 그런 팬덤을 낳고 극성 팬덤이 바로 거꾸로 정당 정치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적은 사실상 다 공유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 동의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자제를 해달라라는 거를 여러 차례 뭐 SNS를 통해서든 직접 발언하든 하셨어요. 근데 이 신경민 전 의원님 조금 더 나간 거는 이 유튜버들이 돈을 받고 이걸 유튜브로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또 사실 유튜버들은 조회수 가지고 또 먹고 살아시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일부고 또 그리고 이 팬덤 정치를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저질적인 용어들도 조금씩 있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돈이 주고받으면서 대선에서 영향을 미치고 특정 후보 이재명을 지지하기 위해서 돈 받고서는 일부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과하다. 이게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 또 그리고 굉장히 유튜브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또 정치를 또 이끌어가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지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게 오버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얘기처럼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좀 많이 언급이 됐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 상임 고문에서 해촉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 겁니까? 당 상임 고문은 원래 전 당 대표라든지 또는 뭐 대통령 후보였다든지 이런 이 당의 중심이 됐던 분들을 원로 정치인으로 대접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어떤 고언이라든지 충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 당 대표들이 주로 많이 그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상임 고문이죠. 상임 고문으로 있는데 이 상임 고문에 홍준표 시장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자격으로 얘기하면 반은 전 대표였으니까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래서 충분히 상임 고문의 어떤 자격은 되는데 또 반이 시시비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현직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직 시장이잖아요. 근데 보통 상임 고문은 현직에 있는 분들을 고문으로 이렇게 그 임명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현 시장을 고문으로 모시는 건 그런 전례가 없으므로 해촉을 한다라고 그리고 이 권한은 자신한테 있다. 왜냐하면 당원 당규에 해촉에 대한 어떤 부분이 명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단지 그렇게 원칙적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정당이 무슨 원칙을 갖고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뒷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김 대표가 언급했던 부분을 네네. 배경을 설명을 해주신 거고 또 다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최근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쓴소리를 좀 냈는데 그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 뭐 특히 저는 김기현 대표 정말 뒤끝 장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비대위 얘기까지 하면서 사실 굉장히 불쾌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김기현 대표도 사실 불쾌한 소리는 맞지요. 뭐 당이 출범하고 대표가 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비대위 얘기를 하다니 또 그것도 홍준표 대표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고 그리고 뭐 형 아워하듯 하는 그런 정도의 사이인데 본인을 이렇게 이제 그 안 좋은 얘기들을 하나 이런 서운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대표는 어떤 얘기든지 들어야 될 또 위치입니다. 그리고 또 싫은 소리지만 또 듣고 또 그리고 지금 해야 될 거는 지금 뭐 국힘당이 여러 가지로 여당이 지금 위기에 있는데 지금 첫 그 포문을 열은 게 뭐 김재원 대표나 뭐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정광훈 목사에 대한 거라든지 거기에서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리고선 홍준표 상임 고문에서 해촉한 거가 먼저라는 것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리더십을 가져갈 때 지금 좀 잘못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홍 시장과 김 대표의 사이에 대해서 친밀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과거 좀 어떤 관계였나요? 김기현 울산시장과 그다음에 지금 그 홍준표 경남도지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의 어떤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이전부터 사실상 김기현 지금 당대표가 홍준표 시장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조언도 들었던 사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는 시장은 당대표였고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공천도 관여를 하고 지선이라든지 총선도 치러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김기현 김기현 당대표도 또 같은 법조계 출신이다 보니까 그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어떤 사이인 것 같은데 김기현 당대표로서는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끝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물론 김기현 대표가 지금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시기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뭐
예를 들어 관행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 당대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러다가는 비대위로 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대위로 간다는 건 당대표가 물러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당선된 지 그래서 당을 이끈 지 1개월 채 안 된 당대표에게 당신 물러날 거야. 이제 곧 비대위가 될 거야. 이렇게 또 가장 가까웠다고 아까 멀지 않았던 그런 사이에 홍준표 선배가 그러니까 뭐 정계에서는 예.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어떤 느낌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도 과연 뭐 꼭 무조건 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그 라디오에서 전화를 확 끊어버린 것처럼 사실상 홍준표 시장은 어떤 그 정치인이냐면 자신이 이슈를 이끌어가고 이슈를 만들고 나쁜 어떤 그런 그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을 계속 자신의 어떤 붐업을 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도리어 이렇게 했을 때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너무 지금 좋은 어떤 상황이다. 왜 자신으로부터 계속 멘트를 따려고 인터뷰를 할 때고 그럴 때마다 사실은 이 상황을 끌고 가면서 전체적으로 한 남은 총선 기간 동안 자신의 당에 대한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증폭시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안 건드리니보다 못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 시장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봤을 때 이제 해촉된 이후에 정강훈 목사를 상임 고문으로 위촉해라라고 했다가 네. 또 오늘은 과거는 과거로 묻겠다라고 네, 또 글을 네, 네. 내렸어요. 비판 글을. 네, 네.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예, 홍준표 시장님 보면은 제가 참 정치를 하시는 원로는 원로구나. 대단히 노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쩔 때는 사이다처럼 시원한 소리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당이 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그 정치인처럼 또 쓴소리도 하시고 또 할 때는 하고 또 치고 빠지는 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해놓고 오늘 바로 이제 내리고 그리고 또 바로 또 김기현 대표의 앞으로 가는 길에 본인이 또 도와야 되는 것이 또 당의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또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 바로 꼬리를 내린 걸 보고 홍준표 시장님은 홍준표 시장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죠. 양곡관리법 개정안 어제 다시 투표를 했고요. 결국에는 부결이 됐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민심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요? 자, 부결은 어차피 지금 당내 그러니까 국회 내 역학관계에 있어서는 어차피 부결될 수밖에 없었죠. 115명이 지금 예. 여당이니까요. 100명으로 줄어야 되는데 15명이 뭐 민주당 편을 들 리가 없으니까요. 자, 결론적으로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민주당은 강행을 했다. 왜? 대통령에게 거부권이라는 어떤 상처를 주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고요. 또 양곡관리법을 하면서 농민들의 어떤 표를 완전히 이렇게 단속을 하려고 했던 어떤 측면이 있을 텐데 전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까지 이 양곡과 관련돼서 수매를 하지 않았다 한다면 농민의 편에 서서 정말 뭐 싸워야 될 일이겠지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계속 수매를 해왔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예 법으로 그냥 못을 박겠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법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농민들은 다른 작물을 심지 않아도 쌀만 심어도 정부가 다 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보전을 받으니까 다 쌀이 계속 쌀로 남아돌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부에서는 직불금제 다른 농작물을 하면 그만큼 보전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겠다. 시장 논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그저 무조건 못을 박아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이 농민의 입장에서도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법이다라는 건 농민들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단계 단체에서 이건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네,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거부권을 행사할 걸 알면서도 했습니다. 저는 여당에서 미리 좀 대안도 얘기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거다. 앞으로 나올 간호법이니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다. 여당에서 정책적인 무능이 불러온 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이종건 시사평론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